안녕하세요. 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화가 올해 5월 5일 날 개봉을 했어요.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 서울동명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올 봄에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을 좀 하고 개봉 때는 좀 어떠셨고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 뭐 영화 끝나고 나면은 바로 영화를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한참 동안 노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신지. 네, 저희가 5월 5일날 개봉을 했고 저는 개봉한 이틀 일단 너무 감격스러웠고 개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음 이 영화 만들었을 때 개봉을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잘 돼서 좋고요. 그리고 많은 관객들도 만나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어떻게 영화를 지금까지 잘못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관객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더 앞으로는 어떻게 영화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현재는 사실 뭐 정말 곧바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전 지금 또 뭐 다른 감독님들처럼 시나리오 작업 계속 하고 있고 뭐 어떤 영화들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들도 있고 해서 뭐 제 목표는 내년에 영화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좀 요즘에 한가하신 걸로 이렇게 알겠고요. 그 말씀하셨는데 그 개봉을 할지 모르고 영화를 그냥 만들었다. 일단 영화를 만드는 게 최우선의 목표겠죠. 근데 사실 이제 영화가 완성된다는 건 관객을 만나면서 많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영화를 만들어 놓고 관객을 안 만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독립영화들은 어떤 뭐가 투자자가 정해지고 개봉 일정이 정해져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실제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은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영화를 만든다면 최소한의 목표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초인이라는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쓰시게 되셨는지 이게 잘 어떻게 나왔는지 잘 이제 뭐라 그럴까 감독님을 딱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사이즈가 작은 독립 영화인데 뭐 체조 선수가 나오고 이런 몽골도 가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그런 기획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저 독립영화를 특히 장편 독립영화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고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영화를 공부했고 전공했고 졸업을 했는데 사실 뭐 어떤 제가 상업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 상업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독립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 독립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 제작 지원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돈을 어느 정도가 있지 않으면 독립 영화를 시작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나라 구조이긴 한데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제작 지원에 내서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년 그런 걸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었고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내서 되면은 뭐 그걸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죠. 지금까지 단편 영화 이렇게 작업했었고 그러니까 초인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초인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고 근데 되게 운 좋게 이게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제작 지원이 돼서 되게 적은 3천만 원 돈으로 시작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3천만 원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빚을 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뭐 어떤 누군가의 그러니까 뭐 어떤 투자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가 투자하고 뭐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초에는 좀 밝은 독립 영화를 좀 지향한 것 같아요. 좀 독립 영화가 많이 우울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어려운 사회나 어려운 친구들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좀 탈피하고 싶어가지고 좀 밝게 하자. 밝은데 있는데요. 꽤 밝은데. 그렇죠. 그런 걸로 시작한 영화였고 그래서 몽골 같은 것도 사실 뭐 사실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뭐 저 예전에 제가 알바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몽골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홈쇼핑에 보면은 그런
여행 상품 여행 알바를 상품 알바. 했었거든요. 거기 어디 가가지고 여행 상품을 3박 4일 여행 상품을 하루 만에 찍고 오고 막 이런 영화 많이 해서 그런 게 좀 빨리 찍고 어떤 걸 중요시하게 찍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몽골도 그렇게 좀 쉽게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적은 친구들과 지금 나온 여배우와 저랑 촬영 감독, PD 4명만 데리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적은 예산에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몽골 톤이 많이 다르던데요. 그거는 의도적인 건가요? 아니면 카메라 기종이랑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의도를 했었고 좀 몽골은 좀 진득한 색감을 좀 주고 싶었고 또 카메라도 그 다른 카메라를 들고 갔었고 네, 의도를 했던 거죠. 네. 이제 말씀하신 걸로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원된 게 이 작품이다. 이건 감독이 선택한 게 아니라 서울영상위원회 선택한 영화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떤 분은 저도 심사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3년 동안 계속 같은 시나리오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러 아이템이라든가 이야기 중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영상자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독립영화를 하면 나랏돈 빼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만드니까. 근데 그때 마침 했던 분이 지원을 안 받고 만드신 분이었는데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원을 받으려고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일부 받는 거고 트렌드 같은데 요즘에 독립영화를 하면 뭐 자랑처럼 빚을 조금씩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빚이 많을수록 영화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아무튼 뭐 몽골보다 좀 더 멀긴 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두 청소년, 그러니까 한 친구는 학교를 이제 안 다니고 한 친구는 학교를 다니지만 체육을 하는 친구잖아요. 근데 영화를 외양을 보면 뭐 학교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돼 있고 또 두 사람을 보면 되게 성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들이 청소년일 필요는 있었을까 보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는 한참 동안 저는 얘들이 학생인가 이런 생각, 그런 기억을 못했던 생각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되면은 뭐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쓰시게 됐는지. 뭐 사실 뭐 저희 영화가 어떤 학교의 이야기를 다룬 건 아니거든요. 저희 초인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그냥 결국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꼭 굳이 학교를 그러니까 청소년이 나온다고 해서 굳이 학교를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그걸 의식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뭐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들이 20대 아이여도 상관이 없겠다. 뭐 사실 20대도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뭐 이게 10대 아이들의 이야기로서 이야기가 더 탄력을 받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10대 아이로 제가 설정을 한 거였고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게 다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의 세대의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굳이 학원물 이렇게 하려면 아예 다른 이야기를 썼겠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다 나오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좀 학교 탈피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은 뭐 나름 밝은 얘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뭐 우울함이 다 있어요. 뭐 친구가 죽고 또 되게 안 좋게 죽은 거고 엄마도 자살 시도를 하고 결국은 끝에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 보면서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꼭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의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둘이 계속 만나고 있지만 어쨌든 떠나보낸 친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주인공이 세영이 있고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게 하는 도연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설정도 이들한테 아까 어떤 이제 트라우마나 상처를 준 것 같은데 그런 설정은 어떻게 해주시게 됩니까? 네, 뭐 사실 이게 밝은 영화는 아니죠. 뭐 밝은 영화는 아니고 되게 어둡고 어떠한 뭐 가슴에 하나의 어떤 큰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제가 풀어내는 과정을 좀 밝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어두운 영화는 그냥 어둡게 할 수 있는 영화는 따로 있는 거고 제가 하는 스타일은
굳이 어두운 이야기를 어둡게 할 필요가 없고 이걸 밝게 함으로써 그 어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더 뚜렷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뭐 이게 이 영화를 쓰게 된 어떤 그런 목표 뭐 이런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 밝게 함으로써 그 어둠의 가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도 되고 좀 더 복잡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생각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이제 밝음의 기운에는 뭐 배우들의 역할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워낙 시원시원하게 생기셨고 이제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속에서 상당히 밝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분들의 뭐 캐스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뷰에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김정은 배우는 체조를 했었는지 아니면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서 찍으셨는지. 네, 일단 제가 이 배우들을 오디션을 보는 과정이 엄청 길었거든요. 되게 길었고 정말 수많은 배우들 오디션을 봤어요. 제가 한예종이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연극원 친구들이 중에서 거의 이 영화에 오디션을 안 본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제가 다 불러서 봤거든요, 오디션을. 근데 김정현 같은 배우는 일단 알고는 있었고 저랑 작업을 한 번 해봤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근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나이에 비해서 되게 어른스러운 게 되게 강하거든요. 애어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얘가 도연이를 연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지점이 분명히 얘가 기술도 좋고 갖고 있는 그 역량은 되게 큰데 우리 도연이는 되게 겉으로는 밝은 척 하지만 안으로는 되게 많은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밝게 표현돼야 되는 게 있어서 과연 김정현이랑 배우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되게 강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의 연기의 기본기가 워낙 훌륭한 친구이기 때문에 정현 씨랑 같이 하게 됐고 뭐 정현 씨는 당연히 체조를 한 적은 없었고 그 정현 씨 체조 트레이닝을 위해서 저희가 그 친구 같이 나오는 친구들하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고 근데 뭐 트레이닝이라고 해봤자 그냥 거의 몸을 만드는 수준이에요. 이게 뭐 2단 뭐 점프하고 뭐 이런 거를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기본기만 이렇게 익히게 했고. 상대 친구는 체조를 하는 친구인가요? 근데 민식이랑 나오는 그 친구는 정말 몸을 잘 쓰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태권도 그 유단자고 정말 돌아가면 돌을 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알고 걔를 캐스팅했더니 걔가 그렇게 체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조 선수를 체조 선수 중에 저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잘해줘서 되게 고마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서진 배우는 뭐 학교에서도 좀 유명했었죠. 김옥빈 씨의 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게 학교에서 좀 이렇게 소문이 났었고 근데 그 친구의 연기를 보고도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그 친구가 오디션을 거의 저희 오디션을 1번으로 봤었거든요. 1번으로 거의 한 100명의 사람의 오디션을 봤는데 그 친구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약간 그게 좀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김고은이 했던 그 세영이의 연기, 수연이의 연기가 좀 그 오디션을 했던 그 클립이 있는데 그걸 계속 우리가 보면서 이 친구보다 얘가 어떤가에 대한 다른 여자 배우들 그러니까 좀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력이 엄청 강하고 이게 뭐 어떤 유전자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강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기적인 기본기는 누구보다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자체의 분위기로서 풍기는 배우에 대한 그 분위기가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와 정현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고은 배우는 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이제 최근에 곧 이제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에 얼굴을 너무 비칠 것 같은. 근데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초인보다 더 예쁘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뻐가지고. 감독님 유전자의 힘 얘기하셔서 그런지 감독님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김고은 최서진 배우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는 얘기입니다. 예, 좀 정말 놀라는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 제가 좀 뭐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아름답고 그게 이쁨 그 사람이 이쁨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되게 아름다운 사람 느낌이 되게 드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이 이제 초인이듯이 뭐 여러 이제 문학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뭐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저를 보면서 그 공익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뭐, 난 한 권도 안 읽었어. 언제 기회 되면 읽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영화에 녹여내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감독님이 다 이렇게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대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뭐 마지막에는 이육사 시인의 시도 전체가 다 나오는데 그런 이제 문학적인 것들을 어떻게 또 어떤 소양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영화에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일단 저희 영화에 책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시나리오를 계획할 때부터 이 초인과 어울리는 어떤 문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고 싶었고 그게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 영화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게 곳곳에 배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문학은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진 문학들이에요. 뭐 누구든지 들어봤음직한 것들 하지만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어쩌면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 이육사 광야에서 그 초인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초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잘 몰랐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다시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의도를 했었고 그게 좀 잘 읽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감독님 입으로 좀 더 쉽게 아니 뭐 초인 이렇게 하면 좀 영화보다 빨리 떠요. 영화가 좀 더 유명해졌으면은 초인이 먼저 떴을 텐데 초인이 어쨌든 감독님이 생각하는 초인이라는 어떤 게 있을 텐데 이게 이미지든 언어로 정리화된 거거든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게 이 영화랑 어떻게 매치가 될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의 두 주인공은 굉장히 어려움에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이 영화를 끝날 때 보면은 되게 뭐 잘 지낼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것 같아. 이 초인이라는 것들도 인간한테서 나의 어떤 어두운 것들도 다 이해하고 감내하고 사랑하고 그거를 토대로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인간이 됐으면 그게 초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는 제가 이 영화에서 말하는 초인이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했고 하지만 결국에 몽골에 가고 뭐 이러면서 뭔가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하려고 하는 어떤 희망에서 끝이 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게 초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네. 세영이가 도연이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도연이 엄마 눈에서 자기 친구 눈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두 사람이 그렇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세영이가 거기서 왜 친구의 눈을 발견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세영이는 자신의 그런 수연이에 대한 비밀을 계속 숨기고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처음에 도연이 엄마를 봤을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연이 엄마가 굉장히 삶을 놓고 있는 상황 그런 모습들이 세영이가 수연이를 그 순간부터 더 끄집어내게 하는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수연이 그 친구의 어떤 성향이 조금 변하게 되는데 세영이의 그래서 그 엄마의 어떤 그런 모습 되게 굉장히 많이 곧 뭔가의 어떤 죽음에 가까이 있는 엄마의 모습을 세영이는 알지 않을까라는 거죠. 세영이는 그 수연이의 그때 그 장면에서 그 아이와 눈을 마주쳤던 것처럼 그때 어떤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세영이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하셨습니까? 또 다른 분 있으세요? 영화 잘 봤는데요. 그 남자 주인공도 연기가 정말 좋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느낌은 여자의 주인공의 얘기처럼 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어떻게 뭐 기획하고 어떻게 만든 배경이랄까 뭐 책을 보고서 한 건지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이 좀 뭐 시나리오를 처음에는 썼을 때는 그 세영이와 수연이의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애초부터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였고 세영이와 수연이의 처음 만남부터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세영이가 극복하는 그 여자 아이들의 이야기만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시나리오를 제고하고 각색하고 하면서 이게 너무 어둡고 너무 슬픈 이야기로 계속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도연이라는 굉장히 그 약간 에너지틱한 밝은 기운이 있는 그 친구를 집어넣었죠. 도연이라는 캐릭터를 집어넣고 이 아이로 뭔가 또 다른 게 둘이 부딪히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건 그냥 시나리오 어떤 뭐 과정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인까지 오게 된 거. 그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건의 어떤 무게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많이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뭐 이렇게 조금 요목조목 막 그 딴지걸면서 막 보면은 그냥 혼자 상상하면서 막 보면은 이 도연하고 민씨 걔네들이 얘가 뭐 브로맨스인가 이쪽은 세영하고 수연은 나름대로 이 사랑이 있었나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팍팍팍팍 다가가지 않고 진전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뜬금없지만 해봤어요. 뭐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세영하고 수연 얘기였어. 그럼 둘이 뭔가 더 깊은 뭔가 있었나? 뭐 이렇게 또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뭐 사실 뭐 많이 편집되어진 부분들이 많긴 한데 도연이가 왜 그렇게 싸우게 됐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다 찍어놨고 했었는데 이제 뭐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거라서 편집을 다 하긴 했는데 애초에 많은 전사들은 다 갖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뭐 그거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여자친구들 이야기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 자체가. 저는 그 도연 중심으로 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냐면 관객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분들이 임팩트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끌고 가는 건 어머니와 관계라든가 이거는 도연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좀 이야기 자체를 그 세영이랑 수연이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지막에 그림이 이 아이 여자친구 아이의 얼굴로 끝내려고 하는 거에 저부터 있었거든요. 한 번도 되게 밝은 자신의 이런 얘기하지 않았던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정말 맑은 친구의 모습으로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또 많이 과거의 모습을 많이 조금 보여주니까 이게 이펙트가 있어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들고. 그리고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뭐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독립 영화들에서 그 어둠의 기운이라는 거는 그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촬영 환경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뭐 빛을 통제한다든가 앵글을 정확하게 잡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절제돼 있고 되게 이쁘게 잘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정말 진짜 뭐 하고 싶은 뭐 컷 뭐 이런 샷을 찍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사실 뭐 도서관에서도 되게 심도 있게 찍고 싶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찍고 싶었지만 우리는 뭐 빌린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없었고 그걸 다 쳐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런 영화 사이즈에서는 배우의 어떤 연기를 빨리 끌어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디션에서 끝나고 나서 리딩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리딩을 되게 많이 하고 다양하게 리딩을 많이 시켰고 그래서 현장 가면 그냥 바로 팍 풀어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영화 만든 스타일이 되게 다른데 저희 영화는 저는 뭐
그러니까 즉흥적인 영화는 아니거든요.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즉흥적으로 찍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독립 영화에서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의 연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든 게 다 제 계산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샷을 찍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리딩도 많이 하고. 촬영 설계 같은 것도 리허설을 많이 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리허설은 많이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제한적으로 샷을 썼고 컷도 많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주로 서대문 도서관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주무대잖아요. 많이 안 빌려주던가요? 나는 되게 여유롭게 찍은 것처럼 느껴져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잘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텐데 저기를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뭐 이런 거기 쉬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내 도서관을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아무 도서관이라도 갈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근데 마침 서대문 도서관에서도 몇 번 찾아가서 뭐 거의 뭐 비는 거죠 사실 뭐 그런 거고. 저는 휴관 때 찍었어요. 휴관 때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할 때 들어가서 일요일만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날 저희가 2015년에 찍었는데 그 5월달에 이 영화를 찍었는데 4월인가 5월달 찍었는데 그때 도서관이 쉬는 날이 일요일밖에 쉬질 않는데 5월달 자체가 일요일이 5번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수월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관객 뜨신 분 있으십니까? 네. 세영이가 그 회상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 수연이랑 어렸을 때 수연이가 세영이한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마지막에 저는 약간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편지 보면 전혀 원망하는 기운이 없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래서 혹시 이제 수연이가 세영이한테 품은 마음은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은 혹시 없었는지 그 걔네 둘의 전사가 좀 일단 수연이와 세영이의 전사는 되게 길고 복잡하고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수연이와 세영이의 관계에서 뭐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 여중여고를 나왔는데 그때 많이 그런 관계들을 접해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끈끈한 관계, 서로가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관계들. 저는 뭐 이게 동성이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근데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그게 별로 사실 동성에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 친구라는 게 더 소중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수연이가 세영이한테 품는 게 더 큰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더 받은 상처도 더 깊고, 그리고 이 아이는 더 많이 예민하고 감수성도 더 깊고 되게 깨질 것 같은 유리 같은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사건 이런 걸 같이 겪어도 더 상처를 크게 받는 그런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연이 같은 애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사람들 뭐 여러 관객들을 만나 보면은 굉장히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단정 지을 수 없는 어떤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걸 계속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했던 제 시나리오가 그랬었죠. 그런 것도 좀 감추고 현재의 감정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방점을 찍게 되는 그런 영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영 수연의 관계를 많이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게 되게 묘하기 때문에 그 방도 장식이 막 돼 있고 글씨도 막 사랑의 실제로 좀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더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수연이 세영이가 너무 쉽게 삐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나다가 혼자라고 그러고 막 가버리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설정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안 하셨어요. 뭐 되게 쉽게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보여주지 않는 게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뭐 메타포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부터 시작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저는 뭐 제가 이 설계를 한 거죠.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삐진 것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가 점점 뭐 약간 삐짐에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근데 결국에 이거 삐졌기 때문에 이 친구 수연이가 죽게 된 거는 솔직히 아닌 걸 생각이 아닌 거거든요. 이 친구는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아픔이 있었고 이거를 내 친구 세영이한테는 공유하지 않았었고 혼자만 아파 있었던 거지. 이 세영이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이런 건 아닌 거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 사람들은 뭐 사실 이런 거 같아요. 결국에는. 감독님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 이제 관객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내가 영화를 잘못 만들었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그 관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고 영화 뭐 앞으로 할 때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럴까요? 뭐 아니면은 그 어떤 자극을 받았다 그럴까? 그 관객을 그냥 만나서 영화를 보셨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자극을 받았어 이렇진 않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쩌면 지금 뭐 제가 뭐 이런 것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은 어쩌면은 제가 현재 느끼는 것 같아요. 현재 사실 독립 장편 영화 초인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개봉을 시켰고 나서 내가 다음에 어떤 행보를 가져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현재 그리고 어떤 쓰고 있는 시나리오들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많이 뭐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근데 뭐 두 번째 영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뭐 상업적인 영화를 해서 사람들이 뭐서 BEP를 넘기는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초인처럼 풀어내야 할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딜레마와 선택의 이런 순간이 계속 오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과연 내가 그럼 왜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거고 내가 왜 영화를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무슨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건가,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영화를 그동안 회사 다 때려치고 여기까지 왔는지 사실 뭐 다 그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잘못 영화를 만들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잘못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건가, 이 시나리오가 과연 맞는 건가라는 거,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셨다고 그랬는데 빚만 진 게 아니에요. 저도 뭐 기사를 통해서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회사를 한 5년 동안 다니시고 이게 아닌 것 같다. 부산 영화제 갔는데 회사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장 다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평생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해서 학교를 들어가서 영화를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뭐 없는 건 많지는 않거든요. 없는 건 아니죠. 민규동 감독 같은 분도 대기업 다니다가 네, 영화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감독님이 진짜 그런 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저도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영화가 아니면 어떤 삶에 낙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는 회사를 굉장히 힘든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녀서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도 없고 일하면서 과연 뭐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돈 벌면 뭐해, 내가 뭐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돈 쓸 시간도 없는데 약간 그런 회사를 다녀서 많이 보셨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남은 인생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회사를 때려쳤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였고 내가 좋아하는 건 영화밖에 없기 때문에 영화를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지금 상황까지 왔을 때 이제 어떤 또 영화는 또 산업이고 또 결국 또 회사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녔던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했던 회사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관계를 또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나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영화가 이제 되게 어려운 게 일단은 혼자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 영화도 또 기본적으로
뭐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런 뭐 문화예술 정책들이 상당히 답보 상태죠. 어떤 지원이 늘지도 않고 뭐 계속 그래서 그 독립영화 개봉을 해도 되게 기쁘고 이렇지만 저는 이제 올해 보면서 야 이걸 또 한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 때문에 한 영화를 또 개봉해놓고 다음 영화 준비하면서 또 오히려 더 고민이 더 크신 것 같아요. 한 편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또 영화로 돌아가서 또 한 가지 여쭤보면은 마지막에 그 세영은 어쨌든 몽골까지 찾아가서 작가를 만나서 환하게 웃는데 그 도연은 얘가 지금 오디션 잘 보는 건지 관객 보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얘가 자연스러워졌거나 이렇게 느끼는데 그 보는 사람의 심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 뭐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얘가 체조를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동작은 얘가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결론을 내셨을까?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게 제가 이제 올림픽 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멋진 선수가 되는 거야? 뭐 금메달이나 메달이 목표는 아니겠지만 이러는데 갑자기 뻘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재밌었거든요. 뭐 사실 이게 본격 스포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뭐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영화가 아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도연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뭐 어떤 것들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아이가 되게 중요한 그런 시합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동작을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억압되어 있던 어떤 기제를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어떤 한 순간만이라도 이 친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 친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이죠. 그 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몸짓을 하고 하지만 되게 행복하죠. 도연이는 행복하고 앞으로 이 도연이가 체조를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체조를 안 해도 상관이 없게끔 이 친구를 어느 정도로 올려놓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한 거죠. 네. 묘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에 시작해서 멜로드라마로 열린 멜로드라마로 끝난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세영이 뭐 누가 어떤 분이 세영이는 서창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그러니까 서사창가까지 들어가서 세영이는 무슨 공부를 시작하지 않을까 얘기도 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뭐 이 친구는 뭐 우리는 그냥 응원해주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뭘 해도 좀 어떤 수렁에서 한 발자국 나온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응원을 하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보다는 좋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뭐 사실 그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뭐 마치 이제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되는데 세영, 수연 이렇게 나온 게 얘가 왜 두 명이지? 뭐 리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영이 계속 키포인트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힐 때 자기가 이제 그 성장한 준비가 돼 있는 건데 그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자기가 있는 공간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는 공간이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데 누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 이름이 갖는 의미 그리고 세영이 갖는 어떤 생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뭐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세영이는 뭐 영화에서 볼통처럼 뭐 계속 자신을 숨기면서 살고 있고 수연이의 죽음 이후로 그거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그 순간이 어쩌면은 그 수연이에 대한 죄책감을 좀 버리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버리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려, 제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 이름이 갖는 게 결국에는 세영이한테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수연이의 짐을 덜어놓고 한 발자국 좀 나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거는. 예. 감독님이 답을 짧게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숨차게 많이. 아니 관객분 또 질문 있으시면은 한두 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냉큼 끝내려고 그랬더니 제가 해도 되는 네네. 있는데 그 책이 매개체로 많이 나와서 책이나 구절을 선택을 하실 적에 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책으로 선택을 하셨던 그 이유와 만약에 수연이였다면 그 마지막 책을 어떤 구절을 가장 마음에 두고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떠나게 되는 책이죠. 몽골. 일단 책을 선택을 할 때 뭐 일단 제가 읽어봤던 책 중에서 이 초인이라는 개념을 좀 품고 있는 것들을 골라봤어요. 골라보고 여러 가지 골라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초인이라는 개념이 뭐 어떤 사상, 뭐 실존주의 뭐 사상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것들을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에 좀 기대어 있는 작가들 그런 걸 좀 위주로 골랐었고, 그래서 백석이 나왔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는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라면 이 이야기에서 좀 쉽게 이 이야기를 포괄하고 있는 어떤 소설, 한국 소설 아니면 뭐 외국 소설이든 뭐 그래서 좀 쉬운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이기호 작가 책이나 그 책도둑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제목만 보면 책도둑 그냥 쉽게 읽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골랐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시 착한 노루 아주 네. 그거는 사실 허구의 책입니다. 허구의 책이 허구고, 저도 그 어떤 강력한 시를 찾아봤거든요. 저 시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들 중에서 수연이의 마음을 좀 함축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시가 뭐가 있을까? 저는 뭐 찾아봤는데 또 그걸 쓰자니 또 좀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썼어요. 제가 썼고 제가 시를 썼었고, 왜냐면 이 시나리오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저고 이 수연이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시를 써서 그 시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많은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 시를 써서 한 게 그 착한 노루와 초록 낙타. 감독님이 시집을 내셨나요? 아니요. 어쩐지 표지가 조금 정식 출판된 것 같은, 독립 출판된 것 같은.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시집에 시구가 좀 써 있긴 해요. 근데 화면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원래는 제가 이 영화가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뭐 1만 관객이 돌파하면 제가 그 시를 여러분 앞에서 읽겠습니다라는 공약을 해서 했는데 공약이 달성을 못했군요. 네, 못했네요. 그 김정현 배우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공약 걸고 막 이렇게 네. 허그도 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네요. 그 김정현 배우가 처음에 읽는 책이 네. 영화 속의 돈키호테잖아요. 네. 돈키호테를 보고 울어요. 나는 내가 돈키호테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슬픈 울만한 장면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약간 똘끼가 있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장면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저도 돈키호테가 되게 어려운 책이고 힘든 책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돈키호테라는 걸 고른 것도 사실 이 도연이의 캐릭터랑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 스스로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찾아보다가 보니까 예전에 돈키호테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데 한 번은 웃다가 또 다시 울다가 또 다시 웃다가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키호테를 읽고 있다라는 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좀 강력하게 와닿아서 그거를 약간 유머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냥 넣었고 알만한 사람 알던지 말던지 해서는 그런 거 넣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웃을 만한 책은 아니잖아요. 되게 돈키호테 자체가. 그런데 뭐 그런 거 약간 그게 또 운율적인 이 영화랑 좀 비슷하지, 이 영화의 어떤 목적과 비슷하지 않을까. 뭐 어떤 운율을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네, 울다가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보면 웃고 있다가 어떻게 또 다시 보면 울고 있는 사람의 손에는 돈키호테가 들고 있다라는 그런 구조를. 인상형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잊고 있었는데. 네, 뭐 마무리하겠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정리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초인 오늘 처음 보신 분
거의 처음 보셨고 두 번 이상 보신 분 계세요? 흥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 여기서 다 보셨군요. 아무튼 늦게라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감독님이 다음 작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또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무식하고 잔인하게 여쭤본다면은 우리가 바로 그 초인 다음에 볼 수 있는 영화가 어떤 영화가 될지, 어떤 영화를 계획하고 계신지, 네, 뭐 사실 다른 지금 거 그냥 뭐 과정 생략하고 아니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뭔지. 사실 여러 그러니까 어떤 게 있긴 한데, 사실 제가 다음에 아마 뭐 만들 영화는 어쩌면은 좀 많이 어두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두운 게 뭐 되게 단순한 어두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진짜 약간 장르가 되게 강한 어두운 영화일 것 같고, 지금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고 해야 될 이야기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그래가지고 뭘 먼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쩌면은 뭐 다음 영화는 장르가 되게 짙을 것 같아요. 장르가 되게 짙고 많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 느낌? 공포 영화인가요? 사실 공포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공포 시나리오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공포 영화도 너무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뭐 다른 SF를 만들고 싶지만 SF는 워낙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공포 영화를 사실 하고 싶긴 해요. 하고 싶고 되게 잘하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좀 무섭고 으스스한 영화가. 네. 아무튼 서은영 감독의 차기작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독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